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5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영.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장이랑 상관없이 행복하게 보냈는데요. 저는 주말에 잠이 안 와가지고 주말에 상당히 이게 부들부들거리면서 이번 주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 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현재 엔비디아 1%가량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구글, 일라이릴리, 테슬라, 애플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지난 금요일과는 사뭇 조금 다른 그런 출발을 보이려고 한다. 그리고는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초록불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래도 급락을 하더라도 여전히 AI에 대한 투심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S&P 500이 선물 기준에서 0.5% 정도 상승, 나스닥도 0.5% 정도 상승, 러셀 2000은 추가적으로 0.68% 꽤나 강하게 여전히 금리나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채권 같은 경우에도 장기 채권 금리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그런 지난 금요일과는 사뭇 월요일 아침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또 이제 금과 은 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 어떤 상황이죠? 네,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좀 고조가 된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이유로 구리 가격이 톤당 11,77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고요. 금 가격도 보시면 4,400달러에 근접하면서 현재도 1%의 상승률을, 은 가격도 2%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인 64달러에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도 시장에서 약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주말 동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오라클 걱정했던 오라클, 믿었던 브로드컴, 그죠. 둘 다 박살이 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뭐 실제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네. 똑같이 10% 이상 하락은 했지만 하나는 너무 올라서 빠진 거고. 하나는 이러다가 이거 쟤네들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사실은 좀 빠지고. 오, 네. 예,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서로 전들 다 서로 완전히 다르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오픈 AI의 5점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점이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또 별로 평가가 어쨌거나 그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평가는 뭐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기 소프트뱅크 일본장에서 오늘 6% 이상 빠졌어요. 사실은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오픈 AI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프락시로 오픈 AI를 대신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소프트뱅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일본장에서 소프트뱅크가 빠진 걸 봐도 GPT 5.2가 썩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한 것 같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봐서 제가 이따가 한 달치를 좀 정리하면서 확실히 좀 장 분위기는 이전에 우리가 좀 쭉 그러니까 늘 뭐랄까 좀 습관적으로 보던 장하고는 조금 이제 좀 색깔이 좀 변하고는 있는 것 같다. 투자자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민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미나이 3도 발표된 직후에는 그렇게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그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GPT 5.2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좀 배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린 다 기술 전문가들 아니잖아요. 네. 써보면 와 좋다고 끝나잖아요, 그냥. 그런데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돈 걸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폴리마켓이나 칼시를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5.2에 대해서 8월 달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아예 그것도 보고 시작할까요? 지금 3번 차트를 제가 이제 열어놨는데요. 그 차트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지금 올해 말까지 최고의 AI 모델을 가질 회사는 이걸 가지고 배팅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내년 3월 말, 6월 말 뭐 이런 식으로 쭉 배팅을 하는데 올해 말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두 군데 해놨는데 지금 저 주황색이 구글이 될 확률 89%, 뭐 거의 확실하죠. 지금 현재 기준. 오픈의 7.7%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보면은 그 5.2 발표 전에
구글은 내려오고 오픈 AI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었죠. 근데 실제로 발표 딱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되고 나서는 보시면 급락, 예전으로 되돌아갔고 구글은 예전으로 돼 올라가고. 근데 정확히 이게 언제 떠 있었냐? 8월에 5.0 때도 똑같았습니다. 요건 좀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 샘 알트먼이 한 2달 전부터 뭐 이상한 무슨 저기 뭐죠? 제다이 같은 뭐였죠? 그 유명한 영화 뭐죠? 스타워즈. 스타워즈의 다 망하는 뭐 그런 그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올리면서 이걸로 내가 다 씹어버릴 거야 뭐 이랬는데 나오고는 실망이 많아지고. 정반대였죠. 네네네. 그때가 정확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때는 한 달 정도 이상 서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빠지다가 근데 그날 하고 박살이 나고 하나 올라갔는데 지금은 보면은 3일 만에 바로 다시 내려가고 구글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적어도 배팅 시장에서는 제미나이가 여전히 주도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픈 AI 5.2는 좀 설익은 걸 좀 꺼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반응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글에 대해서 좀 더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얘기도 있고 루머로는 지금 TPU를 지금 대만의 코파트너로 이거 만드는 데에서 지금 원래는 1만 장 얘기했던 게 2만 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급격하게 늘린다는 얘기는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구글 TPU의 장악력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지속이 되는 것 같고 그것 자체가 대만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구글은 어쨌든 그 설계를 던지면은 그쪽에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어디서던가. 그래서 대만에서 미디어텍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나오는 루머에 의하면 어쨌거나 이거 확실하게 소위 수량이 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구글 쪽으로 좀 더 확실히 모든 것이 쏠림 현상은 좀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오라클이 정말로 격한 반응을 또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네. 할까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부터 거꾸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 이후 시장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그전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AI 테마였죠. 기술주, 유틸리티 뭐 요 두 개가 뭉쳐갖고 으쌰으쌰으쌰. 뭐 사실 올해 한 해 전체를 다 이끌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후에 사실 있었던 게 11월의 조정 AI 버블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구글의 TPU가 나오면서 소위 오픈 AI 진영이 한 번 더 풀썩 주저앉는 뭐 이제 이중고를 겪었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한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하는데 통상 이러면 옛날에는 성장주, 기술주 막 이런 게 그대로 날아가던 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최근 한 달 전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대략 한 달간의 수익률을 놓고 보면 이 상위권으로 오르는 네임스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보시면은 일주일 뭐 한 달 다 비슷한데요. 금융 커뮤니케이션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스 서비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워너브라더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데. 걔가 사실은 거의 다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재. 이게 다 느낌이 뭐냐면 경기 순환주죠. 그 바로 밑에 필수 소비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강관리. 이 결국은 경기 순환과 방어가 S&P 500을 이기는 그러한 한 달이었고요. 반면에 저 아래로 가면 한 주는 기술주가 좀만 부진했고 한 달로 놓고 보면 유틸리티, 에너지는 이제 유가 좀 이슈가 있었고 부동산은 사실은 지금 단기금리는 내려왔지만 장기금리가 사실은 여전히 잘 안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부동산은 생각보다 보통 이렇게 금리 인하면 최대 수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어야 되는데 리얼 에스테이트이 별로 이제 속 안 좋았고 반면에 우측에서는 전형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드디어 아까 언급해 주셨던 러셀 2000. 근데 러셀 2000에는 절반이 적자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엑기스를 쭉 뽑아서 흑자 기업 위주로만 하는 게 소위 S&P 600. 소형주 이거 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좋았고 초소형주가 사실은 제일 화끈하게
마이크로캡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S&P 500하고 나스닥 100도 보시면 동일 가중이 무슨 엠빵으로 넣는 거, 시가총액 가중이 아닌 엠빵으로 넣는 이쪽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는 걸 놓고 보면 확실히 M7 위주의 초집중 그 상위 기술주 위주의 투자에서 이제는 좀 분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 다음에 경기 순환 업종으로의 그러한 매기가 확실하게 좀 돌아갔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AI 투자 테마가 전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숨 고르기 정도는 확실히 들어갈 가능성, 그것 자체를 결국은 오라클발, 결국은 그런 그 소위 그 부채의 부담, 그러니까 부채가 주도하는 AI 투자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부담, 이것 자체는 상당 기간 이것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까지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AI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현상들을 좀 보면 M7 기업들의 성숙기랄까요? 뭐 약간은 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전성기가 조금은 지나간 느낌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M7이 실제로 겉으로 봐서는 와, 머슬도 여전히 세고 막 우락부락하고 힘도 세고 좋은데 알고 봤더니 안에 이게 보니까 이게 동맥경화에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게 뭔가 이게 맨날 자기 전에 맨날 술 먹어서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다음번에 재밌는 차트를 재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M7 기업들이 이게 우리가 봤던 M7이 좀 아니다 이전에는 그 안에 실제로 보면은 아 이게 뭐 이런 표현을 그랬지만 이게 근육이 좀 빠지고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왼쪽 차트와 오른쪽 차트를 이제 같이 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왼쪽 차트는 뭐냐면 이제 속젠에서 만들어준 재밌는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전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이게 그러니까 캐펙스 투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내가 현금 영업해서 벌어들인 현금 대비 내가 설비 투자가 얼마나 비중이 차지하느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소위 우리가 중후장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적게 하는 적으면 적을수록 상당히 뭐랄까요 좀 그 라이트한 그런 에셀 라이트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M7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봉이 김선달. 네. 예. 대동강물을 퍼다가 공짜로 퍼다가 돈 비싸게 받고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 그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M7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잘 생각하시면 알게 모르게 구글 또는 검색에서 독점적주의. 예를 들면 뭐 애플은 자기 폰 뭐 이런 그런 스마트폰에서의 독점적주의, 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서의 독점적주의, 또 일부는 거기에 크라우드 뭐 이런 거, 뭐 각자 자기 분야가 있어요. 메타는 SNS에서의 또 독점적주의,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독점적주의를 이면서 고마진을 누렸어요. 투자도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니까 굳이 투자를 세게 안 해도 잘 됐고 심지어는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M7하고 금융주를 제외한 소위 캐펙스 투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M7은 붉은색인데 2015년도 이럴 때 보면 갭이 엄청 커요. 아까 봉이 김선달 한 이유가 이들은 흙파서 장사한 거의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의 설비 투자가 안 들었어요. 며칠 사이 현금 흐름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최근 5년 사이 한 2번 급격하게 좁혀집니다. 한 번은 메타버스. 네. 그다음에 그때 메타버스는 메타만 난리를 쳤었고 네. 나머지는 클라우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 직후에 이제 많이 못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클라우드 많이 쓸 거다. 뭐 이러면서 그때 투자를 많이 했고 그때 한번 확 좁혀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산이 아닌가 벽을 하고 이제 투자를 줄이면서 다시 훅 내려왔다가 이번에는 AI 투자하면서 다시 좁혀져 갖고 이번에는 이게 2분기까지인데 3분기면 이거 넘어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M7이 옛날처럼 흙 파서 장사하는 정말로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AI 전장터에서 동시에 경쟁하는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 경쟁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할 거냐? 그러면 우측에 이것이 이제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통상 우리가 이제 멀티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지금 보시면 이것이 야드니가 만드는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2000년 초반에 한번 쫙 벌어졌다가 그다음에 확 좁혀졌는데 사실 M7이라는 게 본격 나온 거는 2008년 이후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사실은 멀티플이 PER이 거의 붙어 있었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거의 차이가 없었고 M7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는 더 싸기도 했었어요. 분홍색인데. 그런데 이것이 2016, 17, 18 쟤네들은 흑파서 장사해. 마진이 너무 좋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 이건 소위 엄청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어. 이것을 평가해 주면서 멀티플이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코로나 전후로. 그래서 지금 엄청 벌어져 갖고 지금 M7이 압도적으로 저 위에 있고 거의 뭐 한 30배 뭐 이 정도 되죠. 28배, 뭐 30배 정도 되고 있고 이 M7이 들어가 있는 S&P 500도 22배인데 그 M7 빼고 나면 사실 18배, 17배 확 내려오거든요. 중소형주는 보시면은 옛날만큼도 못해요. 한 15배, 16배. 결론적으로는 지금 옛날에 그렇게 흑파서 장사할 정도로 설비 투자 없이 장사 잘할 때의 그런 고평가, 높은 멀티플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내가 아까 안에 속이 조금 문드러지고 있다는 이유가 지금 설비 투자가 너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가 급격하게 들어와서 설비 투자를 넘어서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렇게 벌어져 있는 멀티플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장표에서 이제 저희 그 설비 투자 영업 현금 흐름 저 차트 조기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처음에 먼저 M7이 설비 투자를 많이 늘렸던 때가 2017년, 18년이었습니다. 근데 저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었고 저 당시부터 무선 인터넷을 넘어서 클라우드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PER을 놓고 보더라도 2017년, 18년부터 실제로 M7에 대한 PER에 대한 평가도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M7만큼의 현금 흐름이 없으면은 진입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 전 세계적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향후 현금 흐름이 지금도 이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그 돈으로 또다시 혁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 이 주식들이 인기 있는 주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열광을 하고 또 이게 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그러한 주식을 그냥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 명품의 가격이 비싸듯이 M7의 가격, 이 포드 PER이라고 하는 이 PER 자체가 밸류가 비싸게 유지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M7만 비싸게 거래되는 구조 자체 혹은 뭐 이게 중소형주들이 싸게 거래되는 구조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 말씀 주셨던 2017년도, 저 2020년도, 21년도 저 때만 해도 M7은 돈 빌려서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AI 때는 바뀐 게 다 돈 빌려서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게 이제는 군비 경쟁이 그때 클라우드 투자, 사실 말씀드렸던 잘 설명해 주셨는데 17년도도 사실은 클라우드 슈퍼사이클이었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거기서 네. 수혜를 봤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저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 때도 여전히 돈 빌리지는 않았어요. 내 캐시플로우 안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게 상반기고 지금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9월, 10월, 11월 이때 엄청나게 돈들을 빌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넘어섰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심지어는 지금 나머지 평균보다 더 많게 지금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설비 투자가 바로 이제 돈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냉정해 보면 지금은 아직은 AI로 돈 벌기보다는 기존에서 돈을 벌어서 AI에다가 돈을 밀어넣는 거잖아요. 미래의 사실 캐시플로우를.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중후장대형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소위 이제 에비타는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위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그건 이제 감가상각이 되게 많을 때 투자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 기간은 주가가 크게 못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에비타하고 소위 영업이익이 서서히 벌어졌던 게 이제 합쳐지는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날아가는 게 일반적인 소위 산업재나 뭐 이런 데서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은 확실히 우리가 M7의 과거 투자 패턴하고는 좀 달라진 거는 맞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러면 저 벌어진 지금 멀티플의 차이가 지금 당중부와는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챌린징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결국은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채 주도형 AI 투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이제 소위 채권 투자자들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거는 오라클에서도 이미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기열을 좀 더 이제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빅테크들이 언제 성장했냐라고 놓고 보면은 그게 2000년 후반대 혹은 2010년 초반대였거든요. 네. 인터넷이 확산되고 무선 인터넷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뭐 그 당시엔 페이스북이죠.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적자를 보다가 결국 거기서 흑자 전환을 성공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듯이 이게 뭐 아마존식 경영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고 지금 AI에 거는 투자자들의 기대 혹은 빅테크의 기대도 지금은 설비 투자를 더 많이 늘려서 여기서 향후 10년 뒤에 독점적 지위에 올라갔을 때 더 많은 경제,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대표적인 게 제프 베조스죠. 네네네. 예. 근데 저라면 그 초기에 투자 많이 들어갈 때는 제가 소액 투자자로서는 같이 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식 매력은 낮다. 그렇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하는 기간에는 네네. 사실은 어쨌거나 이게 그 미래의 큰 희망을 보고 투자는 하지만 그게 언제 과실로 돌아올지는 우리는 확신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창업자나 실제로 그 소위 최대 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 그 사람은 죽으나 사는 걸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걸 굳이 같이 기다려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인내를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은 좀 기다리면서 비중을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이 기간이 짧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3배 나는데, 그러니까 뭐 더블 나는데 이것이 1년 만에 더블 나면 좋은데 10년 만에 더블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까 지금 제가 이렇다는 게 이게 극단적인 설명은 아마존이 2000년도 고점에서 조정받았고 2년 만에 얼마까지 가신지 아세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000년 고점에서 2년 만에 90%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는 돈을 크게 못 벌 때긴 하죠. 근데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전고점까지 돌아오는데 제가 알기로 8년인가 10년 걸렸어요.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 그래서 물론 결국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는 지금은 최고의 기업이 돼 있죠. 근데 그럼 그 기간을 같이 버틸 거냐 하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90%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투자자분들.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체력이 다른데 적어도 그러니까 주가가 좀 재미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당연히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시장이 확실히 달라진 거는 그전에는 AI 설비 투자만 계속해도 그냥 사람들이 박수 환호를 보냈는데 이제 B2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특히 오픈 AI는 거의 독점적 지위라고 생각했는데 구글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은 이제 이게 거의 무슨 개싸움처럼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결국 위너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그 투견판 안에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약간은 조금은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상당히 지금 그 소위 신용, 그래서 약간 부채 주도형 투자에 대해서 지금 오라클의 지금 CDS 스프레드가 지금 150bp 넘었을 거예요. 아마 160 같고. 그럼 아예 이 차트도 같이 보시고 얘기하시죠. 네. 아까 왼쪽 차트를 보시면 3번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건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원래 오라클이 투자 등급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투자 등급, 투기 등급, 그 다음에 이게 투기 등급도 정크라고 하는데 아예 트리플 C 뭐 이거 완전히 저 아래에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투자 등급은 소위 트리플 B 이상. 그러니까 트리플 B, A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뭐 이런 트리플 A가 제일 좋고. 근데 보시면 원래 투자 등급 트리플 B 이게 지금 투자 등급에서 제일 낮은데 지금 평균적으로 5%에 거래되거든요. 그들의 채권 금리가. 근데 이 노란색이 투자 등급이면 오라클이 이걸 언제 올 여름에 5.2에 발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10월 말부터 스물스물 올라가서 저기 보면 투기 등급 중에 제일 높은 게 더블 B입니다.
그 5.67인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지금 5.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라클에 대해서 투자 등급에서 자체적으로 투기 등급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그 크레딧 회사들이 굳이 평가 안 바꿨는데도 시장에서는 이미 투기 등급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AI 지금 군비 경쟁할 때 내 돈으로는 안 되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오라클이 이러면 지금 실제로 투자를 해도 돈 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금리를 지금 계속 빌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코오이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러다가 코오이브 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빚내 갖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이 사실은 투자 등급 정도의 금리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경쟁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엔비디아나 뭐 나머지 반도체 회사들한테 너무 좋은 상환경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의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그런 폭탄이 적어도 이 크레딧 마켓에서는 한번 펑 터진 겁니다. 보통 이게 폭탄이 펑 터지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먼지가 막 날려서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먼지가 좀 쫙 가라앉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얘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얘 버리고 우리가 딴 데로 가야 될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거는 어쨌든 그래도 구글 진영은 좀 안전해 보이는데 적어도 지금 오픈 AI 진영은 먼지가 자욱한 상황이다.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굳이 좋게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안정될 때까지는 그래서 시장도 그래서 오히려 보면 그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쭉 빠져나가서 조금은 좀 웨이팅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제가 좀 예의주시란 말이 좀 되게 싫어하는데 네. 자꾸 많이 쓰게 되네요. 네. 계속 이제 이건 관찰 모드에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네.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넘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벌써 알아서 척척해 주셔가지고. 네, 질문지를 펼쳐가지고 질문 하시려나 하고 보고 있는데 질문 안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질문지를 쭉 보고 있는데 네네. 대표님이 제가 질문할 것들을 먼저 대답을 막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급했나 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네. 약간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분위기가 좀 더 확장이 됐을 때는 2016년도에 M7이 좀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비싸다는 얘기가 한 뭐 여름부터 6개월 정도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을에 있었던 부채에 대한 조달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요게 지금은 내년도 기준에서는 M7이 약간은 횡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뷰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좀 비싸졌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미 올 초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럼에도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서 지금 거의 2000년도 고점 수준 근방까지 지금 다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그로스 자체가 올해 그로스보다 내년이 더 높을 거냐? 그러지는 못할 거잖아요. 레벨은 좀 내려옵니다. 증가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가 높으면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성장주한테는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럴 때는 가치주가 훨씬 더 잘 힘을 쓰는 그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먼지가 자욱해져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애둘러 표현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고평가인데 이걸 소위 곱하기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해져야만 이걸 또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확률이 곱하기 확률을 하면은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낮은 확률에 굳이 배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는 좀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소형주에도 매기도 오고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에는 보시면 심지어 IT도 소형주 IT가 그러니까 S&P 600 IT가 S&P 500 IT를 이기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지수가. 그래서 이미 그쪽으로 좀 많이 좀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이제 고금리 환경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해지 되는지를 어찌 보면은 한 달 사이에 약간의 시장의 그런 흐름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원래는 원 캐빈이었거든요. 캐빈의심만 저희가 유력한 연준 의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투 캐빈스가 됐습니다. 캐빈 워시까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결국 차기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좀 유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한테 물어봐야겠죠. 아,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선정이 되겠네요. 트럼프가 사실은 트럼프가 그 나중에 얘기들 나온 거 보면 그 소위 자기 트럼프 일기 때 그때 이름이 무니오스 아니야 이게 뭐지? 그 재무부 장관. 네, 저도 기억이 네. 약간 그쵸, 약간 예. 그 이스라엘계 같은 그런 그분 얘기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분 예, 있잖아요. 예. 그분 말 듣고 저기를 했었거든요. 파월을 선정했거든요. 네. 그걸 엄청 후회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서 모두 엄청나게 좀 들이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듣고 계속 끝까지 지금 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로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두 명으로 좁혀진 건 맞고 역시 베팅 시장에서는 정확히 말씀 주신 대로 워시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네. 햇빛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확률 자체가. 왜냐하면 햇빛이 자기가 된 줄 알고 약간 몸조심하는 코멘트 몇 개 하니까 트럼프가 파워를 받던 그 기시감이 좀 드는 거죠. 목에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지금 워시가 엄청 들이대나 봐요. 보니까 지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둘이 같이 비등비등해진 상태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둘이 누가 돼도 트럼프 말대로 가겠죠. 그분들은 둘 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지역 연은장들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더 높으냐. 그것이 이 게임에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때 5월 이후에 장세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과거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보여줬지만 의장이 바뀌고 나면 그 전에 미리 금리는 시장 금리는 빠져렸다가 바뀌고 나서 6개월 동안은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갔었습니다. 항상 예외 없이.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은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 햇시스는 일명 미니 트럼프로 불리고 있는데 반해서 워시는 연준을 떠난 이후 연준을 좀 그동안 비판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워시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워시가 등장하게 된다면 또 시장에는 어떠한 전략을 풀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갑자기 주말 사이에 좀 궁금해졌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통 경제학자 스타일이었죠. 네, 이제까지는 소위 제야로 떠나기 전까지는 정통 경제학자고 마지막까지 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 기관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최근에 그 대외적으로 얘기는 많이 아끼고 있는데 해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시가 아마도 트럼프 앞에 가서는 트럼프 귀에 딱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오히려 해시보다 워시가 더 공격적일 수도 있겠다. 트럼프스러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스러울 수 있겠다. 네. 네,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이후에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장기 채권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뭐 투표권이 있든 없든 간에 상당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워딩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된 국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아마 굴스비 총재였을 거예요. 굴스비 총재 발언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들으면서 이게 연준위원들 아까 전에 지역 연은 총재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반발을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는 더 강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연준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걸 채권 시장에서 시장 금리로 반영을 하면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M7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시장 자체의 부담감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발언하는 게 뭐 금리를 1% 이하로 낮추자.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뽑기 위해서 계속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많이 싫어할 것 같고 그럼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M7의 횡보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잘 계획 짜져서 금리를 서서히 장기 금리를 서서히 끌어내릴 수 있어야만 소위 그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도 약간 보여지잖아요. 지금 장기금리가 미친 듯이 좀 치솟아 올라가고 미국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베센트가 이리저리 맞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그 제메이 소위 바이백이죠. 예, 바이백 일부라도 사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틀어막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옛날 그리스펀도 그랬어요. 이게 약간 그 퀴즈 퍼즐 같은 거에서 장기 금리는 도대체 관리가 안 돼.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만큼 장기 금리 관리가 되게 어렵고 특히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부채가 더 늘어날 거는 지금 자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내년도 와이드카드는 결국은 미국의 장기 금리다. 10년 이상의 10년을 포함해서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튀면은 내년 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냉정해 보면. 그러면 진짜로 특히 미국 장은 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14년간 올랐습니다. 많이 정말 길게 올랐네요. 네, 14년간 올랐거든요. 멀티플도 역대 지금 2000년 근방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리가 그렇게 튄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 사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아마도 사실은 그래서 둘이 누가 되든 아마 지역 연은장이 거기에 협조는 잘 안 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베센트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지역 3년 의무 산 사람들 위주로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거의 법에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지역 연은장이 거꾸로 말하면 독립적이다. 저는 오히려 좀 좋게 들리기도 했는데 그나마 이제 독립적인 연은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연준이. 근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트럼프가 말한 1%로 끌어내린다? 단기간에 그것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장기 금리는 끌어내린 만큼 위에 더 해야 될 겁니다.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그것이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봤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뭐 내년 경제 전망도 좋지만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과 물가 지표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이번 주 거하고 이미 파월이 얘기했지만 노이즈가 좀 꽤 있다. 왜냐면은 소위 셧다운 중에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라 적어도 이것이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수치, 10, 11, 12 수치를 평균적으로 다 해서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평가는 아마 1월이나 가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마이크론 실적 아닐까요? 한 마이크론 실적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BOJ 이번 주에 있는데 네. BOJ 끝나고 일본 장기금리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또 엔화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네. 제가 뭐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또 가봐야 알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번 주에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기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자들이 걱정할 만한 혹은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혹시나 장기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재무부나 이런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장기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물가가 잡히면 사실은. 물가가 내려오면. 기본은 그겁니다. 네. 물가가 잡히면. 물가가 정말로 2%를 향해서 가파르게 내려만 주면은 조금 더 시장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지금 2.8, 2.9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그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거, 그다음에 뭐 지금 유가만 낮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봐왔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제일 완벽한 해결책은 물가가 잡혀야 된다. 2% 언더로 내려와 주면 장기금리도 따라 내려온다. 무조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주 많은 상황인 거는 아니다. 연준이 양쪽 완화를 할 수 있으면 단기간에 가능하죠. 무조건 무제한으로 사들이면. 그건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 송재경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비싸다라고 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채가 최근에 많이 발행되면서 M7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면서 순환매가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 그리고는 그런 순환매 속에서 이게 장기 채권 금리가 매우 중요한데 장기 채권 금리가 좀 더 여기서 많이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런 부분에서 2026년도에 시장이 조금 얼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모실 텐데 다음 주에는 이제 BOJ 관련돼 가지고 엔화와 그다음에 또 채권 시장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